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번에 있었던 이제 세법 해설을 시작할 건데요. 우선 올해 9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없었어요. 다 대부분 쉬운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난이도가 뭐 중상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요. 대부분 중 아니면 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이제 점수는 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다음에 그 문제 내에서도 이제 고르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고르는 문제도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대부분 다 저희가 다뤘던 주제들이고, 그다음에 뭐 지압적인 가끔 하나씩 껴있지만 그걸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없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뭔가 꼬는 것도 없고 사례 뭐 이런 것도 없고 정말 굉장히 쉽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시험장에서 시간만 한 15분 정도만 확보가 됐다면 충분히 이제 85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뭐 시험장이니까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85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징세가 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기본적인 이제는 공제를 물어봤지 뭐 증여 파트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속세 파트를 물어봤으니까 그것도 이제 상속세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맞출 수 있고, 뭐 하나 틀리더라도 뭐 나머지에서 다 맞추면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세법은 굉장히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간단하게 해설을 해볼게요.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국세부가 원칙과 세법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의 상당한 자금이나 자산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할 수 있죠. 조세 감면 사후 관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세부가 원칙에 그래서 감면해줬다가 나중에 그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걸 다시 추징하는 이런 규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주제라서 뭐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세법 해석할 때 부당히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4번도 보시면 소부과세 금지.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었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심사 청구에 대해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 보시면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 청구를 제기한다든가 같은 날 한 것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그렇죠.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럼 저희가 이제 각하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시면 심사 청구 보정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안 한 거니까 얘도 뭐가 돼요? 각하에 처분을 하게 되죠. 여기서 기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게 틀린 내용이 될 거고, 그래서 기억은 맞고 우선 니은은 틀리니까요. 뭐 밑에서 고른다면 기억, 니은 쭉 보시면 되죠. 기억은 1, 3, 4가 들어가 있고 니은은 1, 2, 3에 들어가 있으니까 4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이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다 안 풀어봐도 되고 기억, 니은만 보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고르는 문제 있잖아요. 고르는 문제가 되게 친절하게 줬어요. 골치 아프게 막 섞지 않고 되게 심플하게 딱 그거 하나만 알면 다 걸러낼 수 있게 내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정말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되게 친절하게 내준 시험이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디귿트 보시면은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기각이었고, 리을은 심사처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각하를 하게 되죠. 3번 보시면 압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압류한 후에 국가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처분 등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였고, 이번 압류 효력은 당연히 법정 과실도 미치고요. 천연걸 다 미치는 거죠. 전부 다 효력을 미치게 되어 있고, 3번은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매각으로 해서 권리가 이전되기 전까지 이미 거둬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로 되는데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죠. 애들은. 천연과실 같은 경우 과수원 열매 같은 거였으니까 과수원을 압류한데 압류한 다음에 체납자한테 그 과수원을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그것이 열리는 열매는 누가 가져갈 수 있다? 체납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언제까지요? 팔리기 전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랑 맞출 수 있을 거고. 4번은 세금 공부원이 채권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압류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그 돈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해당 채무자 또는 그 밖에 재산권의 채무자 또 이해 준하자한테 체납자 지급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납자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채권을 과세자 압류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과세관청인 세무서한테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체납자한테 주면 안 된다. 4번 보시면 1세대 그 1주택 관련된 1세대 주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법률에서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살고 있다. 그럼 저희가 뭐로 봤어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봤죠. 그래서 형식상 이혼한 것 뿐이고. 동그라 2번 1세대가 이제 생계를 갖춘 거주자란 거주자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취약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 거주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살다가 잠깐 부대에게 떠난 거니까 얘도 어떻게 하냐면 다 포함을 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였고 3번 1세대 관련해서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 없어도 그냥 한 세대로 봐줬어요. 그리고 4번은 공부사항이 아니라 저희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고요. 네, 분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따른다. 그다음 5번도 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자 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자녀 재산을 분배받던가 인도받은 제2차 납세는 그러니까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경우를 얘기하겠죠. 이거는 제2차 납세는 자기가 받은 재산까지 책임지는 거고 동그라 1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는 즉 법인이 안 낸 책임을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을 지는 제2차 납세를 얘기하는 거였고요.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까지 책임지고 무한책임사원 한도가 없이 책임을 지는 거였어요. 이때 지분율을 계산할 때 과점주주는 뭘 제외했냐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를 하고 판단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로 안에 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평소에 봤으면 그거 보고 바로 찍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법인의 제2차 납세는 법인이 제2차 납세를 지는 경우 그래서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이 안 내는 세금을 그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 법인이 책임을 질 때는 뭐였냐면 그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에다가 주주의 지분율까지 책임을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였고 4번은 사업이 포괄양도로 인한 경우인데 그때는 양수한 재산가액까지가 대상이 된다. 6번 보시면 납세 담보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토지, 건물,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이 되죠. 그래서 그 등기 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 필증을 관할 세무서한테 제시를 하면 되고 그럼 제시하게 되면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되죠. 담보로서. 2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 담보의 가액 감소로 가치가 떨어졌죠. 토지 등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충을 요구할 수 있죠. 추가 증언도 요구할 수 있고. 납세 담보로서 국세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인정이 될 때는 담보를 제공한 자한테 추가 증언도 요구할 수 있고 4번은 납세 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저희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 중 열거된 항목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현금이 있었죠. 금전, 유가증권, 보험증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가 그 기한까지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다가 만료일까지 이제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담보로 제공을 가지고 세금을 걷게 되는데 그 담보로서 세금 낼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현금이죠. 금전을 담보로 제공한 자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니까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처분해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증권도 어떻게 해요? 납부할 수 없죠. 애들도. 거기는 유가증권을 지우고 금전으로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그것도 계속 수업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4번 은행법에 따라 은행에 납세 보증서로 납세 담보를 제공한다면 110% 이상만 제공하면 되죠. 얘들은 보통 120%지만 은행은 110%였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거주자 소득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되게 간단했는데 1번 보시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심의 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에 행사했어요. 그럼 그 차익만큼 뭐로 가세요? 근로로 과세하게 되죠. 왜냐면 근무 기간 중에 행사를 했으니까 2번은 공익사업 관련된 법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되어 있어요.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는 사업이지만 근데 공익사업 관련된 건 기타죠. 그래서 2번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였고 3번은 기밀비 교재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업무랑 사용된 게 잘 모르겠다. 그럼 뭐였어요? 급여로 또 과세하는 거였죠. 4번 사회행위 관련된 이익은 기타 소득이었고 8번 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거주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자 또는 해외 현지 법인 근데 가로에 보시면 내국법인 어떻게 해야 돼? 100% 출장 케이스만 얘기하는 거죠. 거기 파견 나간 임직원은 항상 뭐다? 거주자로 본다 라고 하는 거였고 2번은 비거주한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에 거주가 된다. 그래서 183일 되는 날 거주가 되는 거는 바로 그 날 3번은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 거주를 둔 걸 가지고 183일을 따져야 되니까 입국한 날부터 출국한 날이 아니라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4번은 국내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 출국 후 다시 입국하는 경우로 외국에 나간 게 일시적으로 명백한 거였다면 나간 기간도 국내 거소를 둔 거로 본다. 다음 9번 보시면은 이자 배당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통령이 정하는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비실명 채권에 대한 배당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죠. 근데 원천징수는 이제 몇 프로예요? 45%죠. 개정 45%. 개정된 거 몰랐어도 42%였으니까 개정 전에는. 그래서 당연히 30% 아닌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 다음 2번은 법률로 보는 단체 외 단체 중에 수익을 구성태 배분하지 않는, 그래서 단체명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소 분리과세였고 14%.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고 얘는 기본세율로 가는 거였고요. 4번은 경매 보증금이죠. 보증금도 무조건 분리과세고 14%로 간다. 10번 보시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 해당을 모두 고르면 전부 다인데 기업 보시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표명의 세액의 계산 근거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이 허가나 그 밖에 처분 취소가 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 기간 지난 후에 발생했을 때, 그래서 허가 등을 받아서 거래했다가 그 허가 등이 취소됐다. 허가 취소된 건 부득이한 경우가 되는 거였고요. 이에는 소득 귀속 제3자로 바뀐 거고요. 이것은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바뀌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판결과 똑같은 거니까 후발적 사유가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전부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11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랑 과세소 범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 내국이에요. 청산 소득 납세의무가 있죠. 청산은 우리가 내국 영리만 책임지는 거니까. 2번은 외국 영리 법인은 청산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영리 내국만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3번 4번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보면 부가세에서 그 선발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법조문을 그대로 그냥 풀었었는데 가론에 들어갈 건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서 한 3번째 보시면 공급시 되기 전에 세금 계산 발급하고 그 세금 계산 발급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로 본다. 그래서 원래 7일 이내 받으면 되지만 7일 지난 후에 받더라도 1이나 2를 충족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7일 찾으면 되죠. 동그라미 1과 2가 있네. 7은.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약정서에 따라 대금 청구 시기랑 지급시를 따로 적고 청구랑 지급시기가 며칠 이내에 돼요? 30일이죠. 그럼 30일은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7일과 30일에 가는 거는. 그래서 2번 찍고 가시면 되죠. 2번 같은 경우는 30일인데 그건 저희 평소 잘 안 본 거라서 그거까지 걸렸으면 틀릴 수 있겠지만 다행히 문제가 어때요? 되게 친절하죠. 나가 7일, 30일로 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번밖에. 그래서 바로 2번 찍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동그라미 그 3번, 4번에 들어갈 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이었으면 7, 30을 깔고 마지막 거를 헷갈려 줄 텐데 이것도 친절하게 다는 몰라도 되게 해놓죠. 가나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였고, 그 다음 13번 보시면 부가세 사업자 등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고요. 이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지체 없이 말소하면 된다. 말소는 지체 없이 하나 기억하면 되는 거였고, 3번 사업자를 이전하게 되면 정정, 신고 사유가 되고, 4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틀렸죠 이미? 딴 데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무서한테 한 거는 효력이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죠. 14번에 다음부터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에 비치하고 있는 거, 미술품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라면 전액 비용이 가능하다. 얼마였냐면 기준점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맨날 1,000만 원 얘기했던 거라서 1번도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동그라미 2번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래 매입가액, 부대비용 당연히 비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형자산, 천재지변, 화재, 멸실된 거 다 감액할 수 있고요. 4번 재고 파손 부패 감액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 15번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상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쭉 보시면 3번에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일로 차용했어요. 금전을 낮게 빌렸죠. 우리가 부당이상을 판단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3번은 이익을 얻고 있죠. 내가 싸게 빌려왔으니까 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없죠. 16번 부가세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가로 안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즉 대손 사유로 대손이 돼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 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 올해 문제 또 쉬운 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두 개인가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걸 고르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옳지 않은 거는 하나만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시간도 엄청 줄일 수 있는 문제였고 대부분이. 16번 이제 옳은 걸 고르는 건데 1번 다시 보시면 뭐였냐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만 대상이 되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급 대가죠. 110% 금액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가가치세액만 찾는 거니까 110분의 10을 곱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몰라도 2번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랑 건축물의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 철거 뭐만 써요? 토지만 쓰는 경우가 있다면 철거 비용과 건물에 대한 건 다보다 불공제다. 토지 관련된 비용으로 봐서. 그래서 2번. 3번 보시면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관련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원에 대한 부가세액은 해당 지역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과세액은 매출세 공제한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아니라 매입한 날이었죠. 매입한 날. 그다음 4번은 사업자가 과세랑 면세 등을 겸용하게 되면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관련 매입세는 실제액의 속과 관계없이 안분을 해야 된다. 실제액의 속을 알면 실제액 그대로 가는 거고 보통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분을 하게 되는 거죠. 17번 보시면 면세로 모두 고르면 기업 보시면은 그 우체국 택배죠. 우체국 택배는 국가에서 공급하지는 뭐였어요? 과세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였죠. 그래서 기업은 빼고 니은 거주자가 받은 소액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가 되는 재화의 수입. 그럼 관세인데 이제 소액 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되면 우리가 부가세 면제다라고 했으니까 기업은 과세고 기업은 빼고 이사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그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산후조리, 보유 이런 것들도 다 면세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 될 거고, 네, 문제상 이제 디귿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디귿도 당연히 들어갈 거라 약간 의심을 하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상증세법상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가 됐을 때 상속공제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 보시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던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 빼주는 게 있었고 기억. 그럼 기억 들어간 게 1번, 2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 상속계 실현제, 상속재산 가액 중에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의 경우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가 있거든요. 최소 2천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고, 디귿 보시면 상속인 동거가족 미성년자가 있으면 19 될 때까지 1,000만 원씩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은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같이 살고 있던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당연히 거기서 내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내면 집을 팔아야 되니까 계속 살 수 있도록 공제 혜택을 주는데, 근데 얼마까지가 되냐면 100% 되지만 6억이 한대요. 6억까지. 그래서 5억이 아니라 6억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평소에 상징을 아예 제꼈으면 맞추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거는 뭐 틀려도 될 거고. 19번 보시면 과표의 계산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은 내국법인 2월 결승금은 각 사업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각 사업의 결승금으로 그 후 사업이 당연히 공제가 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걸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그다음 2번은 특수 개인 유가직원 저가죠. 그럼 입금 산입 해줘야 되고, 3번은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거래로 인해서 발생 이익이나 수익 금액을 한다. 그래서 대충 읽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정의를 보시면 뭐라 되냐면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입금 불산입을 제외하는 거죠. 저희가 입금 불산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건데, 그리고 4번 보시면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잉여금 처분 자본거래니까 비용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시험장이었으면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기본 정인데 입금 불산이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1, 2, 4를 가지고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출 수 있을 거고, 20번 보시면 감가상각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정액법에 따라 범위를 계산한다. 건축물이나 무형자산은 저희가 정액법만 할 수 있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상각 부인액은 그 후 사면 뒤에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상각비가 상각 범위에 미달한다면 시인 부족이 나올 거고 그만큼 송금산입을 하게 되죠. 이게 범위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산하지 않으면 범위가 전부 다 미달된 거니까 전부 다
송금사님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시험 부조액은 2월 되지 않고요. 그리고 4번 감가상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을 날 전부 다 입금 산입, 송금 산입하면 되죠. 추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점수 잘 나오고 합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면접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